군산이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것인가 이런 연구를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황경수 우리 옛날에 연구소 부소장이었나요? 네. 그 자치분권 연구소 초대 부소장인가 그랬어요. 이제 군산에서의 경험들, 로컬 소비 굉장히 몇 번 언론에서 타고 그랬는데 어떤 이런 책을 군산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걸 책으로 이렇게 냈어요. 그걸 냈는데 이게 뭐 출판사 이름은 뭐요? 이게 지역 출판사. 안가박이네. 거기서 책을 냈는데 하여튼 제가 좀 지난번에 한 권을 받아서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재미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그럴 때 뭐 대기업을 유치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닥다리적인 사고고 실제로는 그게 고용과 연결되지도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여기 준비해 놓고 대안까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셔갖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많지 않은 규모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얘기를 갖다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황경수 부수장님 오랜만에 서울로 출타하셨는데 우리 좀 크게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왔는데요. 제가 이제 침이 많이 튀기니까 저는 마스크 쓰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과 이제 지역과 지방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뭐냐 이런 이제 책을 냈을 때 이제 질문을 제가 받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은 이제 수도를 제외한 지역을 이제 지방이라고 하고 지역은 모든 지역을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개념으로 지역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지방이라는 의미가 좀 크죠.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 소외된 지역을 의미하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수도권 과밀화는 다 알고 계시듯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고 이제 또 때마침 최근에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수도 이전, 행정 수도 이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균형 발전이 근본적인 사실은 그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안인데 아쉬운 건 이제 현 정부 초기에 이런 균형 발전이 사실은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책의 서문의 그 1장에 지방 붕괴의 원인을 좀 정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걸 기초로 했는데 인구가 줄어들고 수도권의 과밀화 이 두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일반론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이 두 번째가 이제 이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산업사의 이동이 이제 큰 변화의 한 축이죠. 그래서 그 변화의 축이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방에 또 단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올 거고 근데 이게 또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이건 이제 미래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도 있겠지만 전문직들의 유기도 저는 곧바로 올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 노동직뿐만 아니라 이렇게 4차 산업으로 인한 그 산업의 고도화와 변화가 만들어내는 이제 지방의 위기가 좀 상당히 위협적이고요.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제가 잡아냈다고 제가 이제 새롭게 주장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걸 가장 위협적인 게 이제 뭐냐면 배송 혁신을 앞세운 온라인 대형 쇼핑몰들의 이제 반격인데 이게 이제 기존에
대형 유통 마트조차도 위협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최근에 벌어졌냐면 데이터를 보면 통계를 보면은 오프라인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은 매출이 주는데 온라인에 이제 매출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 붕괴와 지역을 힘들게 하는 지역 경제를 흔들고 있는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한국 사회에 접목이 되면서 빠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산이라는 이제 그 공업 단지, 공업을 기반으로 했던 도시가 먼저 러스트벨트의 붕괴처럼 서구나 유럽 사회에 먼저 온 거고, 지금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이제 상업 도시의 붕괴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체적인 지역 전체의 위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산업이 더 커지면서 이건 이제 로컬의 위기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로컬 종말로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상권과 이제 일자리가 핵심적 이게 의제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게 이제 핵심 의제가 아니라 그냥 중심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끊임없이 상권은 이제 위협을 받고 몰락하고 일자리는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최근에 뭐 기본소득제로 풀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갖는 장단점도 존재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로컬의 위기 예, 지금 원인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책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원인과 유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거다. 단순한 이제 이게 좀 압축을 하면,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형 뉴딜 이런 것도 결국은 수도권의 일부 도시, 지금도 일부 도시만 성장을 하고 집적화가 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이제 몰리고 있는데, 그런 일부의 도시로 좀 이게 만들어지고, 다른 수도권의 지방 수도권의 도시조차도 위기를 좀, 상권의 위기를 좀 맞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상권의 위기를, 이게 상업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최근에 이제 유통 소상공인법도 이제 기본법도 만들어졌는데, 이 전까지는 우리가 이 유통과 상업을 좀 낮게 봤습니다.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까 낮게 봤는데, 가장 그 어떤 일자리 비중이 높은 게 이 상업이거든요. 소상공인 중심의 상업이 가장 일자리 비중이 높고, 최소 뭐 40%에서 많게는 뭐 7, 80%까지. 그래서 이 상업의 또 하나의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상권이 몰락을 하면, 상권이 낙후가 되고 몰락을 하면 이 도시인들의 도시의 몰락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도시인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내가 잘 나갔던 옛날에 거리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걸 매일 지나치게 하고, 이게 도시인들의 삶의 붕괴로 삶의 질의 악화로 되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 재생에 사실 엄청난 예산을 지금 쏟아붓고 있고, 근데 실제 성과를 보면 도시 재생의 성과가 또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재생하는 구역만 살고 전체 상권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저희 과거에 CS 이럴 때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농업에 1년 동안 1,000억을 우리가 예산을 썼다면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1,000억 이상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매년 1,000억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권과 이 분야에 매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통계는 상권은
줄어들고 있고 계속 벼랑으로 물리고 있고 이게 도시의 6.15까지 나오면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상권의 몰락은 단순하게 그냥 특정 산업의 몰락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균형 발전의 문제 또 도시의 질의 문제 이런 걸 이제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상업과 상권의 재의미 조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중점을 제가 뒀던 거고. 그래서 이제 노컬 소비라는 개념을 이제 잘 안 쓰는 개념인데 이제 제가 명명을 해서 쓰는 건데 과거에 산업사회를 시작으로 해서는 생산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잖아요. 노동자가 중심이고 생산 시설이 중심이고 제조업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하는 시대가 와 있잖아요. 생산의 중심은 로봇이고 인공지능이고 스마트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인간은 이제 소비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중심의 사회에서 소비 중심의 사회로 소비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로컬을 살리는 주안점을 그럼 소비를 먼저 살리고 순환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이게 전략의 핵심이었죠. 이제 그래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선순환 경제 생태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봤던 거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로컬 소비를 살릴 거냐? 우리가 지역 화폐가 있는데 과거에 성남에서 했던 방식은 이제 뭐 청년 수당이나 그 복지 수당을 이제 지역 화폐를 줘서 순환하는 게 도움이 됐죠. 그 자체도.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건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한번 더 결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할인율을 넣은 이제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개념도 넣고 또 하나는 이제 군산에서만 처음으로 저희가 했던 건데 영수증을 20만 원 소비를 해서 지역 그 가맹점에서 2만 원을 주는 상품권을 이걸 했습니다. 그걸 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한 거죠. 두 가지 정책을 소비를 촉진하는 두 가지 정책을 했는데 이 할인율 과감하게 10%를 그때는 10%가 이제 거의 없었죠. 이제 없었고 깡 문제 때문에 시도를 아주 제한적으로 상설적으로 시도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를 상설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페이백 형식의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또 2만 원을 주는 이제 10%를 형식의 이제 2만 원까지 주는 이제 이 페이백 수당 저는 소비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소비 촉진 정책으로 노컬 소비를 위한 촉진 정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상승 작용을 했어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재난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됐던 것들을 이미 겪은 과정을 이제 넘어서서 이게 상승 효과가 되니까 이제 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용역을 한 데이터를 봤는데 이 매출 상권의 매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상공인 업종의 일자리가 이제 군산이 26만 도시인데 4,500개가 증가한 겁니다. 제조업이 1,500개가 줄어들고 소상공인 일자리만 4,500개가 증가를 해서 총 이제 3,000개가 증가를 했는데 근데 이 통계 결과가 왜 기적적이냐라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2018년도 이 정책을 9월 달부터 추진해서 10개월의 이 결과인데 그 전까지 이게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2017년도에 문을 닫았고요. 8월에 군산 지행공장이 2018년도 2월에 이제 중단 선언을 하고 이제 5월에 문을 닫는데 여기에 이제 하청업체까지 합쳐서 실직한 노동자가 한 10,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업 수당을 청구한 게 한 8,000 몇 명이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합쳐서 한 10,000여 명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한 1년, 2017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10,000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소비 심리가 그러면 뚝 떨어지잖아요. 주력 산업이 붕괴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1년 동안에 이 노컬 소비 촉진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까지 이제 창출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거에 이런 비유를 한 게 있는데, 이 군산의 상황이 지금 신종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소비가 죽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업이 이제 위기를 맞는 이 상황에 과감한 노컬 소비 정책을 도입, 오히려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순환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낸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과정과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성공한 이런 노컬 소비 정책의 이제 구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요인을 삼았던 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하나는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상공인 단체, 전통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 중심이었죠. 이게 이제 중심이었는데, 저희는 이걸 바꿨습니다. 소비자 우선 정책, 소비자 중심 정책을 한 거죠. 소비자가 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전환의 이제 요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 사회의 특징, 우리가 이제 생산 사회, 소비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이제 특정 온라인 몰에서 막 며칠 사이에 뭐 수조 원의 매출이 늘어나요. 뭐냐면 할인 쿠폰 뭐 이런 거 한번 뿌리면,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온라인 몰의 특징이나 오프라인의 그 유통업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소비의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 이게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활용하되, 윤리적 소비, 선한 소비, 저는 이걸 이제 공정한 소비, 정의로운 소비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소비니까 이런 공정한 소비로, 선한 소비로 이끌어 보자. 그래서 이 소비 촉진 정책이 힘을 발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접근했던 거고요. 그 마지막은 이제 시민들의 참여인데, 이 군산 시민들이 가장 저도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영수증을 이제 이 상품권도 상품권이지만 영수증을 20만 원간 모으는데 20만 원을 한 달 내에 대부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썼기 때문에. 대형 마트와 온라인에서만 썼기 때문에 지역에서 내가 한 달 동안 20만 원 영수증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모으는 과정에서 주부들이 이제 이제 상식적인 주부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이만큼 쓰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 몇 달 후에 이 정책을 하고 갤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거보다 내가 지역의 골목 상권에 나가서 쓰는 소비가 늘어났다고 응답한 게 60%가 넘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모으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렇게 지역에 돈을 안 썼고 어디다 썼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외지 쇼핑몰, 예를 들어 대형 기업에, 유통기업에 쓴 거죠. 그러면 군산의 총 생산이 100이면 대기업이 다 가져가고 70 가져가고, 그럼 노동자가 임금을 받은 30 중에 그러면 이 30도 다 타 지역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순환 구조가 이미 다 깨져 있는 거죠. 몰라, 이건 이제 계속 우리가 가난한 그 생활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거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시민들이 참여의식뿐만 아니라 내가 지역을 살린다. 상품권을 쓰고 그렇게 영수증을 모으고 하는 행위들이 내가 군산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라는 이제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한 6개월, 한 4개월쯤 되면서 그 영수증 때문에 이제 막 30분씩 1시간씩 줄을 서게 되고 그런 훈련이 되면서 거의 이번에 군산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상품권 할인율이 8%였는데 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10%로 늘렸어요. 특별 판매 기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1,000억을 했는데 한 달 동안 1,000억이 다 팔린 거죠. 26만의 도시에서 1,000억의 상품권이 한 달 만에 이제 팔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이제 제안을 했지만 군산 같은 규모의 도시에서는 한 1조 정도가 로컬 소비의 그 규모로 상품권과 이 소비 촉진 규모로 사용되어져야 일정 부분 안정적인 상권의 안정화가 도모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봤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정책을 개발할 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 또는 뭐 약간의 효과가 있겠지,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이 경제정책의 실험은 이게 거의 처음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이제 계속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간 결과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나왔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2차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저소득층은 이제 직접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소비 촉진 정책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10조다. 그러면 100조가 로컬에 사용되는 겁니다. 10조와 100조의 차이는 이게 이제 실제 해보면은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면 그 돈은 어차피 이제 상권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인터뷰를 한 이제 주유소가 있는데 거기는 뭐 하루에 한 달에 한 1억 가까이 상품권으로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그쪽에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은 매출 증가는 떠나서 카드 수수료만 1년 동안 절약된 금액이 엄청 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갖는 실제 이 로컬 소비 촉진으로 로컬에 순환되는 이 소비의 힘은 우리가 이제 금융 자본주의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이제 틀려서 벌써 매출이 기본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걸 더 이 10배가 되는 거지. 10배가 되니까 상상을 초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새로운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제한적입니다. 이제 스마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잘 나가는 식당 한 군데의 일자리를 제가 한번 실제 분석을 해보니까 최소 5명에서 10명 이상이 그 하나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는 이 힘이 오늘 갖지 않으면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 구조가 지금 혁신되는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결국 이제 녹화를 붕괴하고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일자리로 무너뜨리고 있고 그게 직격탄이 녹화인데 저는 이제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로컬 소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안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이제 있지만 좀 압축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자영업이 우리 OECD에서 뭐 한국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자영업이 아니면 갈 데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대기업 수출 중심 한국 사회의 희생양이 대표적인 희생양이 비정규직과 이 자영업입니다. 내몰려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무한 경쟁에 이제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앞으로 더 많이 자영업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산업의 고도화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자영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영업은 몰락하고 비중은 커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새로운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군산 같은 경우 도시를 놓고 보면 1900년도 50년대부터 도시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다른 지역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팽창을 하면서 상가 도시계획으로 상가 지정이 돼 있는 게 계속 상가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가에 대한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는 압축 사회를 만들어서 이게 오히려 좁혀서 가야 한다는 거 있고 저는 이제 적응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적응 도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팽창하지 말고 기존 도시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짓고 이런 적응 도시 구조로 가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상업 도시계획상의 상업 부분을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한다 보는 거예요. 없앨 거 없애고 줄일 거 줄이고 인센티브를 줘서 전환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상업의 기존의 상업 구조를 재구조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제 자영업 분들은 일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동 생산 시설, 공동 판매 시설, 우리가 공유 주방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에 투자 없이 내가 기술이나 마케팅이나 판매 능력을 갖추면 몸만 가지면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제 분야나 그런 쪽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일자리와 경쟁력을 갖추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이제 수제 맥주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수제 맥주가 인기고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상당한 일자리 청년 일자리 비중을 수십만 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 정도로 이제 수제 맥주 시장이 이제 커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그런 것처럼 저희가 수제 산업이나 1인 창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동 시설, 공동 생산 우리가 이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거 이제 창업 스페이스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곳곳에 자동화된 생산 시설을 갖춰갖고 예를 들어 이제 어묵 자동화된 시설을 만들어서 어묵을 만드는데 나만의 레시피만 있으면 내가 그 어묵을 만들어서 내 집에 판매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고 이런 구조로 자영업이 내 기술과 이게 몸만 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시에 처음 들어가서 아마 지역에 처음 그 정책을 제안해서 이제 국비 사업을 했던 게 뭐냐면 스마트팜을 임대형으로 하는 거예요. 임대형으로. 그래서 청년과 실업자들에게 1년간 교육만 받으면 그 임대형 정부가 이제 시와 정부가 만들어진 스마트팜에서 자기가 창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 해서 좀 구조적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좀 결론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제가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를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산업이나 또는 로봇 산업에 이런 게 어느 질적 수준 양자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이제 슈퍼 컴퓨터 자체를 뛰어넘는 우리가 말하는 기술 혁명으로 보여지는 이런 기술적 수준이 뛰어넘는 순간 일자리는 이제 정말 이제 노동의 종말이 이제 일자리의 종말이 조만간 저는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일자리의 종말이 결국 노콜의 종말로 오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 발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분산 정책들이 정권 초기에 추진되고 과감하게 진행이 돼서 균형 발전을 했어야 하고 그런 자립형 순환 경제도 됐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서 추진됐을 때 로컬이 생태적 기능도 다 하고 그런 경제적 기능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도 맞물려서 왜냐면 이게 공동체 구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가 로컬이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저희 지역에서만 하고 있는 게 이제 동네 문화 카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네 카페나 상가에서 5명 이상이 문화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와서 문화 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그 상가도 소정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강사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1년에 3번 하는데 이제 한 500개 한 해 500개 시민들이 한 6, 7명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거든요. 1년 동안요. 참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골목 공동체의 정서적 연대가 돼야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이게 실제로 제가 한 지역이지만 기타 강좌를 하는데 20대부터 60대까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난 거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타만 배우는 게 아니고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이제 동네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골목의 정서적 연대 공동체 더 많이 지역 로컬 소비와 생산에 관심 갖게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태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로컬 소비를 우선으로 하는 이제 정책을 한번 추진을 했었습니다.